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방연구원에 근무한 김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왔을 때, 지금도 같은 내용이지만 다이나믹 부산. 오늘 보니까 부산 이제 곧 조주노트는 항상 제가 부산 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변화가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왔어요. 그 부산역 인근에서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BPA 인근에 수변 공원들, 예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한번 쭉 다녀봤어요. 크루즈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수로를 만들어 놨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전에 못 봤던 부산의 그 변화가 계속 느껴지고, 저는 또 지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 도심 지하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낙동강 퇴적 지역에서의 스마트 건설 분위기인데 조금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간의 지하교통 인프라, 철도나 도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심에서 어떻게 미래의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내용을 짧지만 한 30분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고민해왔던 내용과 또 그간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실제 R&D를 하면서 해결해 나왔던 과정,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토목 전공을 많이 하셨을 텐데 미래에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까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실질적인 터널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우리 김영근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말씀 드리고, 기술 강좌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큰 단번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 강좌에서 많은 얘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도 재구조화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재구조화에서 경쟁력을 좀 도시가 갖겠다. 대표적으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옛날 스킬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그 공간을 사실은 교통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진행하게 하고 했던 것들 실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로나 철도 이 부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가장 우선이 됐었던 인프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도심을 가로지르고 해도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의 욕구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진화하겠다, 부산도 그렇게 가겠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들 잘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500m 된 높이에, 그리고 연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긴 연장에 도시가 생기려면, 처음 생긴다면 이렇게 생긴다고 본 것 같아요. 지하의 모든 인프라들이 내려가고 지상이나 그 다음에 그 위는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와 닿아야 된다. 이렇게 도시가 가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죠. 길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마트가 가야 되고, 철도가 가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가야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요구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심에서의 인프라들은 벌써 서울만 해도 한 70m, 그리고 지금 GTX라든지 대신도로 내려가서 100m까지 내려가는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면 올수록 여러 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내 집 주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 애로사항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싱크홀이라든지 그 집안 침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국정과제로 많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2026년까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17조, 그리고 철도 직선화 지하화 약 한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등도 이미 서울 지금 경부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하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또 지자체별로 제안한 내용들 갖고 정부가 어디를 먼저 시범 사업을 할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서도 민자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심 교통에서는 서울에서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이 10월 지하와 10km 이상들이 지나가는 터널들이 생기게 됐고 만덕센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덕센텀 구간도 만들어지고 지금 10km짜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덕센텀이 아마 도시 내의 터널로는 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만덕센텀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차종의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첫 사례가 되고 국토부에서 만들었던 지하도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저도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첫 프로젝트가 만덕센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저도 R&D를 하면서 직접 개입을 하면서 좀 여기서의 개척, 또 여기 지방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더 조금 복잡합니다. 수도권은 이미 제1순환도로 외에 제2순환도로 그 제2순환도를 걷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면에 TBM이 한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의 16m 되는 TBM인데 뒤에서 TBM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면이 커질수록 사실 애로사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산 지역 같으면 더더욱이나 애로사항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산, 서울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그 다음에 민자 사업으로 일산까지 오는 사업까지 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70km라는 대단면의 터널이 생깁니다. 70km 연장을 가진 대단면에 2차선 이상의 터널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이에요. 부산에도 금정터널이 KTX 사실 공부는 나눴지만 20km 이상이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 철도 단일 터널로는 천안터널 11km가 있지만 금정터널이 가장 큰 게 되었고 만덕센텀에서 11km 그 다음에 사상해운대 구간이 지금 23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처음인 것이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부산 지역에서의 지질특성을 극복하면서도 이런 시설물이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수도권 그 외 지역까지도 잘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용 중인 호주의 웨스트 커넥트 같은 경우도 약 한 유사하게 한 33km 되는 총 연장에서 터널 연장이 17km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로서 연장으로 보면 인제 터널이 11km예요. 그러니까 19km면 굉장히 긴 건데 우리 만덕센텀이 한 9km 정도 되고 이런 터널들을 웨스트 커넥트를 하면 실제로 물분무식 처리라든지 터널 전체의 차량 사고 감지 시스템 또는 내비게이션 억세스가 가능한 부분 이런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이 해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러분들 터널 내에서는 안 터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장이 가장 큰 긴 터널들을 전 세계에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톡홀름 바이패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유사한데 이게 한 22km 정도 됩니다. 22km 중에 한 18km 정도 됩니다. 유럽 중에서 북유럽 정도는 북유럽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터널이나 시설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광안대교 보면서 사랑한다, 누구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처음 제가 그때 부산 시설공단에서 봤는데 조금 더 인프라지만 우리한테 친화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유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대시유도 지하공간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우리 지하안전협회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하 빠지고 그 다음에 치마가 생기고 또 언론에 이런 대단면의 못을 만들면 애로사항이 생긴다라고 알게 되는 것. 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친절하게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태까지는 조금 시공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주민 설명회는 잠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금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좀 더 친절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사람들이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공중 안전에 대한 확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진동, 발사 진동에 대한 애로사항들, 그리고 공사 중에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죠. 운영 중일 때도 사실 지하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출입물에 대한 영역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연구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도 안전하다. 우리 김원근 박사님도 같이 오셔서 논의도 같이 해주시고 얘기도 토론도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일단 나의 불편함이나 내 재산권에 저해되는 것을 방어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학회나 또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방공학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터널은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터널을 포닥을 거기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오스트리아가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터널을 많이 하고 미국 오스트리아 터널링 메소드를 만든 나라예요. 납치를지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 이게 터널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터널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지반조사를 분석해도 막장에서의 관찰,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공주의 매핑, 예측, 이 부분을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공 경영이 원활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잘 돌아가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좀 R&D를 해서 그런 것들 개선하는 데 애를 쓰고 있고요.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이 부분들을 어쨌든 예측을 하고 타입을 만들어 놔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 또 우리는 많이 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대로 대가를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답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붕괴 사고 부분은 사실 우리 김영근 박사님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비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 구간을 하다 보면 도심 구간에 TP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면의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16m급을 해보는데 전 세계에서 한 19m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현재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나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강 대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공주의 매핑, 그 다음에 계측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도심에 저희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계속 지하철을 하고 공동도 여러 가지 하면서 지하철 많이 타먹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런 얘기가 뭐하면 내려앉는, 이런 얘기는 좀 겁나지만 점점 빼먹었는데 채우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터널을 뚫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올라와요. 다시 라인 스테이지면 다시 들어오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죠. 근데 여러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점점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 지하 같은 경우도 리차징, 물을 다시 품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다만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비용이 비싸고 모든 현장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 지하수가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채워서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이 사실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고 돈 때문에 안 했던
소리나 진동, 소음 여전히 불편해합니다. 스마트폰까지 돼가면서 진동이 이 정도 온도에 내밀고 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2020년에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기술 고도화라는 연구를 국토부, 그 다음에 진흥원하고 저희 해서 총 한 20개 기관이 연구를 시작해서 크게 지상 인근에 대한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지상 지하를 연계하는 교통 처리,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를 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은 저희의 자랑인데요. 우리 연구원의 대신도 팀이라고 하는 팀은 저는 올해가 딱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를 한 지가. 그래서 3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진행됐던 것을 쭉 스토리를 보니까 주로 대신도 지하에 대해서 쭉 진행했던 게 저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대신도 지하도로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설계 시스템도 함께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연장을 해서 지금 지하 고속도로라는 도심으로 도는 초장대의 초대단면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또 시작을 지금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들어오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맵핑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기법을 터널 정보화를 한다든지, 또 한중일 해저 터널을 어떻게 해야 여행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획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오면서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기획을 하게 되었죠. 지하 교통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지하 교통 인프라는 결국 터널에서 지하 도로, 정션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간선 교통 네트워크, 지하에 간선 네트워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지하 도시 형태처럼 지하에 입점 시설이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게 저희는 이 지상에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대신도 복층 터널 설계 시공 기술 개발을 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을 해서 복층 터널을 했을 때 실제로 지상의 인프라들의 영향을 주는 걸 적게 하면서도 동시에 또 여기에 도로로서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시설, 특히 물이 지나가는 그런 광업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자 사업으로 서울시에는 이수가천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동시에 민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이런 컨셉이 결국은 목표 들어가서 지금은 물과 도로를 같이 하는 시설물이 처음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2020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연구를 하면서 지하수 문제, 심화 문제, 발파 문제를 그동안에 기술적으로나 지침, 기준 쪽에서도 해서 못했던 내용들을 해결에 대한 노력을 여기서 진행했고요. 그 외에 지금은 K지하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인프라들을 새롭게 고민하는 것들 지하에 여기 사실은 처음 2030년 우리 엑스포, 부산 엑스포 아쉽게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때 연결하기 위해서 하이퍼루트나 어버루트 고민을 하셨었죠, 현 시장님이. 사실 그때 처음 고민했던 게 어버루트라는 개념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어요. 국토부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복층 터널은 실제로 영향 범위가 경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단면이 크고 그 다음에 TBM처럼 대단면을 뚫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확장 쪽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여기에 데크가 있어야 되고, 그 데크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상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향 범위가 경렬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차수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렬로 가도 부족해요. 경렬 위에 또 층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용량이나 도로의 차로수 이것들이 영향을 같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를 같이 하면서 복층을 할 경우에 그럼 수로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말레이시아 스마트 프로젝트가 그런 대상이 될 텐데 결국은 그때 해왔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학전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층터널을 연천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담면에 복층 시설을 연천에 연장은 짧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40m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복층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 연천을 꼭 와서 한 번씩 보고 합니다. 국내에 없기 때문에 복층 교량은 있는데 복층 터널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주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하 터널도 아니고 지상에 약간 반 지하식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뱅크를 세워보고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만들어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는 크게 한 5개 분야의 기술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택지 분야의 고도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규칙 센서도 그동안에는 검증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센서를 만들어서 직접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이미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심화나 구조물 위험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용 박사님이 사실 이 연구단에 처음 같이 일했었는데 이 이용도 기준 이쪽에서 하시기로 했었는데 법인을 내셔서 지금 학교장이 되셨죠. 사실 이용도 기준도 우리가 외국 것을 그대로 썼었고 이제는 부산 지하철 또 서울 지하철 특성이 좀 다르지만 거기에 심화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것을 직접 써야 된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방 특성에 맞는 심화 기준 크라이테리아 이걸 제안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서도 지하수 유입량 제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지침에서 박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복원이라는 리차징이라는 그동안에 있었지만 실제 해보는 것을 창동에 있는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쪽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저희가 직접 그 리차징을 해서 물이 올라오는 수위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기가 아니면 사실 물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또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주처가 좋아하지 않아요.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은 너희들이 책임질래? 그래서 시공사가 이거를 담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도 발주처나 이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동 최소화를 위해서도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부착공법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에 맞는 제어 발파 그 다음에 건축 분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안했고 국토부의 지침으로 제안했는데 비용이 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사실은 새로운 것보다는 그동안에 잘 안 했던 관행적으로 놓쳤던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저희가 어디에 적용을 했었냐면 만덕센터, 예, 거의 부착을 안 했죠. 만덕센터에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 실제로 서울에서는 GTX 부가 그 외에 여러 현장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들에 대한 특히 지하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GBC 영동대로 국밥 지하에서 현대건설과 MOU를 맺어서 직접 그 기술들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복층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지하로 오기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대단면 그것도 3차로 이상의 대단면의 초장대에 대한
K 지하고속도로 RMD를 지금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노동부가, 국토부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경인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울 동탄에서부터 경북, 그다음 한남까지 그리고 그런 민자사업, 그 외에 민자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침수가 있었죠, 국경도. 근데 저희가 지하도로 썼으면 이미 침수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 완덕센텀이 첫 대상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후에 설계되고 있는 사업들에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K지하고속도로에서 이 침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침수하고 화재인데 단순 화재가 아니고 전기차 화재. 전기차는 사실은 배터리 때문에 애로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터널 내에서 줄일 수 있을까? 화재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바로 끌 수 있을까? 이 부분들, 침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대단면에 특히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철도에서도 경험했지만 신갈 같은 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갈 같은 데에 일어날 수 있는 희비,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단면에 하단 인버터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체, 이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단면 특성을 갖는 그런 기술들을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4년 정도 2028년까지 하게 되고요. 아마 이때쯤 되면 제가 퇴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도심 지하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정밀도가 1m 이하가 되는 터널 내에서 칠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터널 내에서 이제는 초장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 있지. 지금 한 3m, 5m까지 기술 개발했고 1m 이하로 확보하는 것도 지금 이 연구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면 수직부의 수직도를 약 한 미터당 5mm 정도 이하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시설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침수가 돼도 20분 이내에 어쨌든 전력 시스템의 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공학자가 봤을 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도 반발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지하 시설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지방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시설이 어떻게 되고 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만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그림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4개의 구성 기술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용자 편의 향상 교통 운영은 유럽의 그런 터널처럼 디자인 개념을 터널 내에 도입을 하는데 옛날에 터키할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으면서 운전자한테 사고를 줄이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시설들에 대한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인고속도로하고 민자수석단 사상행제 속에서도 테스트에서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기에는 GS건설이 들어옵니다. 사상행제 사업자 GS건설도 민자사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하면서 부산에 또 다시 자주 또 찾아뵈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K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는 또 한 2년 동안 해서 지금의 어떤 인프라를 대단면이 들어오지만 도심에서는 정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유럽처럼 지하에 회전교차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에 회전교차로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줄일 수 있느냐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심에서는 이런 시설들처럼 도심에서 정션이 있어서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도심의 인프라 중에서 수직으로 나와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일본처럼 또아리처럼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 지하에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
지금의 시설들 외에도 철도, GTX 뭐 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여기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근미래에 생길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벌써 예전에 하이퍼루프, 오버루프 시장님이 개념을 던져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퍼루프 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연구 사업으로 나오게 되고, 이 중에 인프라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연구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잘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러면 이런 실제로 도시 내에서 이제 하이퍼루프나 오버루프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단거리에서는 짧은 구간의 이동, 그다음에 원거리는 하이퍼루프 같은 시설들이 이동하는 형태,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심에 이런 수직구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래 도심의 인프라, 도로, 또 함께 복합화되는 인프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1900년대 초입니다. 불과 한 1900년하고 1913년, 13년 만에 변화된 겁니다. 마차에서 차로, 마차가 안 보여요. 이때가 변곡점이었나 봐요. 산업혁명 때. 지금 봤을 때 부산도 지금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아주 변화가 심하게 있을 수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서 인프라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더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방공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덕, 신공항, 도심 지하 연결, 그리고 UAM, 그리고 항만, 북한, 이 네 가지가 부산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4D라고 봐야 됩니다. 4차원적으로 입체 연결, 이것이 부산입니다. 다양하게 부산, 그리고